점유보호 청구권도 뭐를 이제 한 가지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 갑이 건물 소유자하고 동시에 점유자다. 이 을한 사람이 갑의 건물을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예언자 소유권하고 점유권, 물권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물권적 조건도 두 개를 갖게 된다는 것. 첫째, 소유권을 주장해서 물권적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도 있고, 둘째,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조건을 행사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본권에 기한 물권 조건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 조건이 양자가 병존 두 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권리행사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점유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밑에 거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이것만 설명이 되어 있고, 위에 거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은 소유권 부분에 따로 책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양자를 합쳐서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 개의 물권 조건이 생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시라고. 공부는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밑에 것만 공부한다는 거예요. 먼저 점유물 반환 청구권, 물권적 반환 조건, 방해자가 방해박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니까 이 점유물 반환 조건을 다른 말로는 반환받는다 그 말은 회수한다 이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회수 청구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시험에서 주로 통용되는 용어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요게 이제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세 종류 중에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가지 것이 중요한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데, 첫째로 침해의 태양, 점유 침탈이 있을까? 이 점유 침탈이 있어야지 점유물 반환 조건을 행사를 한다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 침탈은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빼앗기는 것이 점유 침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지겹도록 묻는 거,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를 해줬다. 그러면 사기에서 물건을 인도해 준 경우는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물건에 대한 지배 상태를 이전해 줬기 때문에 침탈,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사기 등의 경우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이 상대방이 또 중요한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상대방 중에서 먼저 빼앗아간 자, 침탈한 자, 이건 당연히 상대방이 됐고, 얘가 죽었을 때 상속인 포괄승견, 요거는 동일시하니까 포괄승견에 있어서 당연히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것이고, 문제는 특정 승견인데 이 갑의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얘가 뺏어갔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런 매수인 특정 승견. 근데 얘가 이 물건을 얘가 갑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양도를 받았다. 그러면 악의 특정 승견, 이런 애한테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가 가능하지만 얘가 선인 경우는 점유물 반환 조건 행사를 못한다는 거. 따라서 여기 특정 승견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악의 특정 승견에서만 점유물 반환 조건 상대방이 되고 포괄 승견은 언제나 상대방이 되지만 선의 특정 승견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제척기간. 이거는 아예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 점유물 반환 조건은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아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조건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 기간이 경과하면 점유물 반환 조건은 행사를 못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1년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된다 해서 이 기간을 출소 기간으로 보는데, 요 말도 시험에서 곧잘 출제해요. 그래서 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는 요게 본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의 조건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집중 출제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같은 것은 제척기한의 제한이 없어요. 또는 상대방의 경우에 이게 뭐냐, 선의의 특정 승견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는데, 소유물 반환 청구는 선의의 특정 승견에도 소유물 반환 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게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집중 물어보니까 요 세 가지 염두에 두고 정리 잘하시라고. 책에는 빠짐없이 요건에서 기억, 점유, 침탈, 니인번 사기 안 된다. 그 다음에 뒤에 상대방 악의인 경우에서 특정 승계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적 기간 1년 출석에 해당한다. 책에 다 쓰였으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해죄가 청구권의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면서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소유권, 점유권, 물권 두 개 갖는다.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소유권, 점유권 동시에 침해당한다.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죄가 청구,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죄가 청구. 우리는 점유권 배우니까 점유물 방해죄가 청구권 이것만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이렇게. 따라서 이것도 염두 두고 그 다음에 방해방 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해방 청구권도 갑이 건물 소유자, 점유자, 건축공사 기피 파들어간다, 붕괴될 염려했다.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방 청구권,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방 청구권. 여기서는 밑에 것만 점유물 방해방 청구권. 이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는 뭘 함정으로 많이 내냐 그러면은 지금 반환 청구나 여기 방해죄가 청구는 이렇게 권령사는 거. 앞에서 저번 주 가르쳐 줬다시피 갑은 을에게 내가 점유자다 건물 철거하라. 방해죄가 청구권 행사하고 동시에 침해자에게 기책사고였으면 불법행위 성립되니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해요. 따라서 법규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단 말이야. 물권적 방해죄가 청구권 행사하고 및 아울러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동시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해방 청구권은 저번 시간에 몇 번 내 주제를 지켜줬어요. 이거는 현재 물권이 침해한 것이 아니고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예방조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권령사하는 거야. 이 건축업자 을에게 갑이란 애가 야 예방조치 취해달라. 지방공사 철저해라. 또는 공사 중재해라. 예방조치에다가 청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못하겠거든 그 이야기요. 못하겠거든. 네가 깊이 파들어가면 건물이 언젠가는 붕괴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시켜달라. 이걸 줄여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이렇게 하죠. 요거는 선택적으로 권령사하는 거란 말이야.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그러면 틀리다 말이야. 요 밑이 아니라 요거는 또는 선택적 권령사하는 거. 문제는 이걸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건 몇 번 우리 시험에 냈는데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한다. 이래야 맞는 건데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한다.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한다고 지문을 바꿔치겠다면 다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악을 쓴단 말이야. 민법은 말정을 하는 게 안 하더만 쌍놈의 새끼들이 욕 들어가면서 요 미술 또 눈을 미술로 바꿔치기해서 한 문제라도 떨어지게 만들었다. 악을 빼락빼락 쓰는데 요거는 말장난 하자고 이걸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민법은 말장난하는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이유가 있어 내는 거야. 요거는 여기에 반환 청구나 방해죄가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요걸 묻는 거라마. 요거는 현재 물권이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권령사하는 거야. 앞에 두 개 반환 청구나 방해죄 청구는 현재 침해 당하고 있고 동시에 현재 불법행위 성립행위가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거니까 이 방해방 청구 나오면 순식간에 지문에서 요것부터 확인하는 습관 들이셔야 된다고. 요걸 확인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틀린 것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리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 남 못 막지 마세요. 그 다음 점유서와 본권의 손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자력구제 다 가르쳐 줬는데 뒤에 제발 종류 같은 것도 외우고 다니지 마시라고. 그래 시험에 안 내. 거기 자력 탈환해서 200호조 아까 가르친 것처럼 자력구제는 시간적 한계 핵심이니까 언제까지 자력구제가 행사하는가 그거 연구 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간적 한계를 넘어설 때는 권령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걸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그 종류 물어본 게 아니고. 따라서 연습을 한 번만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갑이 휴대폰 소유자 동시에 점유자 소유권 점유권
물건 2개 가지고 있다면 휴대폰에 대해서 이 을이라는 애가 갑의 휴대폰을 침탈 뺏어가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 1. 자력으로 실력을 행사해서 방해하면 되니까 방해권 행사하면 되고 시험에 나올 이렇겠죠. 2. 빼앗겼다. 그러면 얘가 현장에 있다. 동산이니까 또는 도망간다. 그러면 현장에서 또는 추적에서까지는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력 탈환권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시간적 관계, 자력구조 시간적 관계. 얘가 톡께서 추적거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력구조 시간적 관계 넘어서면은 무엇으로? 이걸 깨우치라. 이걸 시험에 내니까 물권적 조건 행사한다. 이 경우는 물권적 조건 2개가 동시에 발생하겠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번호 조건, 또 점유권이나 물권 번호 2개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듣나요? 그 다음 침탈당한 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걸 또 시험에서 물어봐. 1년이 지났다. 둘 중 어떤 건 행사 못해요? 요거는 죄책권에 제한이 있어. 1년 전에 요건 행사 못하고 소유권, 본권에게나 물권적 번호 죄책권에 제한이 그러지. 그거 아까 가르쳐 준 거 차이가 없다. 요게 제한이 없다고. 그럼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소유권의 기회는 요건 죄책권 제한이 없으니까 물권적 번호 행사 요 단계를 깨우치라는 말.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봐. 그 종류 같은 거 외우지 마시고. 그 쓸데없는 짓거리니까. 이해했나요? 특히 이 대목. 자력구조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뭐로 갔느냐? 물권적 조건. 그 다음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차이점. 준점유 시험에 나올 일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여력 있으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권에서 가장 완전한 물권이 분말급시 소유권이죠. 따라서 이제 이 소유권을 제한 물권에 대응해서 완전 물권 이렇게 또 표현해요.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등 완전하게 지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에 대응해서 이제 소유권 행사를 본권 중에는 소유권 행사를 일시로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이 있고 이 제한 물권에 이제 용익물권, 담보물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개념에서 의, 성질 이런 거는 여러분 목 지배가 쭉쭉 있고 뒤에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에 그 쭉쭉 읽어서 지배가 쭉쭉 읽어서 그 다음 바로 본론 들어가서 상린관계부터 먼저 소유권에서 첫 번째로 이제 논의되고 우리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이 상린권 문제인데 여기 지금 상린관계 여기 이제 한자 뜻을 하면 여기 이웃 린자니까 서로 인접하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따라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게 한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유출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애를 옛날에 많이 들어줬어요. 여기에 지금 갑 소유 토지, 갑지가 있고 여기에 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로 도로가 있는데 갑이 이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가 없다. 결론으로 말하면 명지 같은 것이 우리나라는 유달리 많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이렇게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들이 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은 을지를 통하지 않고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을지를 통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을지 소유자 을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내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당하게 행사, 갑의 토지를 막아야 되는데 이리 되면 이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끊임없이 분쟁이 생긴다는 거. 갑은 통일하고 은은 소유권 행사 막으려고 하고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양자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다음과 같이 조절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 갑이 을지를 통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면 따라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갑에게는 을지를 통해서 권리 이런 거를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러고 이런 거를 상린권이라 그래요. 이 통행권을 인정을 해주고 거꾸로 을에게는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될 수인 의무를 부담 준다 그 말이에요.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될 의무를. 그러면 양자 부동산 이용관계가 조절이 되고 분쟁이 끝난다는 거. 이런 거를 상린관계. 서로 부동산을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양자 사이에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고 이걸 방치하면 안 되니까 양자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해 주자 그 말할게요. 또는 이런 문제들 부동산이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발생되는
여기에 저 갑의 건물이 소지하고 있다. 토지가 붙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한다. 경계를 침범한 건 아닌데 여기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당연히 경계 침범은 안 되지만,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갑이 득달같이 쫓아온다. 네가 건물을 바짝 붙여 지으니까 조망권, 통행권 다 방해가 된다. 건물 좀 띄어 지어라. 을도 반발한다. 이게 내 토지이기 때문에 내 토지 내에서는 내 돈 들어서 건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왜 띄어져라 붙여져라 간섭이냐. 둘이 또 쌈박질을 벌인다. 부동산 인접하니까 이런 분쟁도 많이 생긴다. 이걸 방치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 법에서 양자 부동산 이용계 조절. 갑은 을에게 경계로부터 반 미터 줘. 반 미터 띄어서 건물 지어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갖고, 얘는 반 미터 띄어서 건물 지어야 될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미터 거리 떼지 않고 건물 지으면 갑이 을에게 철거 청구해버리니까 얘는 내 땅에다가 내 돈으로서 건물 짓지만 개 박살나고, 이런 거를 상린권이라고 그렇게. 따라서 결국 부동산이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인접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티격태격 분쟁거리가 생긴다.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자 부동산 이용 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 인정되는 것이 상린관계. 도출되는 권리가 상린권이라고 한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 상린권이 왜 소유권 부분에 나오느냐. 지금 이게 상린권이 일면에서는 소유권 확장이면서 타 면에서는 소유권의 제한에 해당이 돼요. 우측 사례에서 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90% 이상 상린권에서 앞뒤로 출제된 건 다 아실 건데, 여기 실무상으로 가장 분쟁거리가 많고 판례가 발달됐기 때문에 갑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소유권의 확장에 해당이 돼요. 원래는 이게 자기 토지고 요거는 을의 토지이기 때문에 갑이 을지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통행권이 인정이 되니까 을지를 통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을지까지 확장이 되는 셈이고, 거꾸로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제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소유권을 행사해서 갑의 통행을 막아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될 수인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자를 기준하면 소유권의 제한이다. 따라서 결론. 상린권은 소유의 확장과 동시에 타면에선 소유권의 제한이니까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 부분에 들어가 있고, 거기 제목이 이 새끼는 또 그것도 안 써놔버렸구나. 이 상린관계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하고 관련이 있다. 소유권 확정 동시에 제한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위험도 두고 공부하셔야 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 법에 보면 이 상린관계 규정이 한 30개가 열거가 되어 있어. 법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민법이 제정돼서 시행된 것이 1960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동안에 가족법은 틈틈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재산법은 크게 개정된 바가 없어요. 특히 상린관계 부분은 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화 산업화가 된 요즘 세상에는 별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 상린관계 규정이 여전히 개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민법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출제원은 바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 농업시대나 주로 활용이 됐던 상린관 규정은 도시화 산업화가 된 요즘 세상에는 별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즘 세상에도 적용될 만한 조문들, 그런 것들만 몇 개 추려서 읽어보고, 모든 전력은 219조 여기에 들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여기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 90% 이상 이게 출제되고, 이게 판례가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 시험이 여기서 집중되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요게 갑지고 요게 을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이런 걸 가지고 이자들이 소송하고 분쟁거리가 안 생겼어. 왜냐? 이게 빈 공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갑이 을지를 통해서 도로에 나다니고 근다고 해서 을이 시비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야. 이게 맨 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맨 땅 걸어다니는데 얘가 뭐 시비 걸 일이 없잖아요. 뭐 지 땅 덜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에 건축범이 분 거예요. 건축범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을지 소유자 을이 공지로 되는 이 토지, 특히 갑이 그동안 무단으로 통행했던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하더란가. 그러니까 갑이 갑자기 뛰어오더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 부분을 통행했는데 왜 여기다 건물 짓고 통행 막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 새끼 없군 새끼란 말이야. 이거는 네 것이나 원래 내 토지라고 말이야. 네가 통행한 거 내가 방임했지. 근데 내 땅에다 건물 짓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분쟁이 생겨본 거야. 통행료가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송이 80년 들어와서 전국에서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에 관한 판례가 엄청 발달이 됐다. 요즘에도 특히 이런 거는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 90% 이상 상림권 중에 규정중에서는 9조 출제되니까 이에 관한 판례를 특히 정리 잘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것, 현실 생활에 접목될 수 있는 규정 몇 개만 읽고 시험장 가라 말이야. 먼저 그 개념에서 한 가지 주의하자 말이야. 상림관계는 개념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이용관계를 조절하게 한 법률관계. 따라서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는 상림관 규정이 정될 여지가 없겠죠. 부동산이 되고 문제는 용어라고 말. 그러면 소유자 사이에서만 상림관계가 적용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19조 같으면 이 값이 원래 소유자였는데 요거를 A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A가 지상권자로서 전세권자로서 임차인으로서 이 토지를 빌려 쓰고 있다. 이런 애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림권이 인정이 안 되든가 그런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따라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특히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토지 임차인의 경우도 상림관계 규정이 적용되니까 소유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다.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이 상림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이 을지를 통할 수 있는 권리, 흔히 말해 주의토지 통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지 소유자하고 무슨 계약이 필요한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경우는 계약 등의 필요가 없이 법이 정한 219조 1항에 보면 요건이 나와 있어요. 갑이 을지를 통해서 공여 출입할 수 없다거나 또는 통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든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얘한테 자동으로 계약관계 없이 주의토지 통행권 상림권이 인정이 돼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상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접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계약 필요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등기도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여기 상림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종속된 지위를 갖는 권리고, 더 나아가서 상림권은 부동산이 인접하고 늘한 영구불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권리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가 없는 권리고. 이 말 듣겠나요? 상림권이 소멸되다 분쟁이 생기니까 부동산 인접하고 있는 한 이 상림권은 영구불변. 더 나아가서 상림권은 독자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게 특징이란 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상림권이 기능면에서 지역권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역권하고 기능면에서 상림권이 여기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주의토지 통행권, 이 사례를 보면 갑이 을지를 통하지 않게 되면 갑 토지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한다 그 말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죠.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이 통행을 못하면 이 이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을지를 통행을 해야 되고, 통행을 하기 위해서 을지 소유자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지역권 설정 계약체라고 얘 앞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얘가 흔히 말하는 통행 지역권은 지역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갑지, 여기는 뭐라고 부르나요? 편익을 적용받는 토지, 요역지라 그러죠. 필요한다 요자잖아요. 이거는 승역지고 제공하니까 승역지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요하고 승역지는 한 필 일부도 상관이 없고 해서 이제 통행 지역권이라는 물권, 영역물권을 취득해서 통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 이런 걸 통행 지역권 그래. 이게 지금 상림권에 나오는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기능면에서 거의 똑같다고 말할게. 왜 이거를 뿌득벌 가르쳐 주느냐? 실무에 나가면 중개할 때 이런 걸 여러분이 노상 겪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갑이 을지를 통행하는 방법이 뭐냐? 용역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을 통행하는 방법도 있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에서 통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런데 양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밑에 거는 계약이나 등기가 필요 없는데 위에 거는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약 처리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이 가부 입장에서는 실무사는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죠. 시행 비용도 낮다고 네,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역권이 별로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실무에서 기능이 상린권과 똑같다 보니까 이 상린권이 지역권의 기능을 대부분 뭐 해버려 대신한다 그 말이야. 요 갑은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는데 이런 경우에 갑의 의지를 통해서 지역권을 설정받는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해요. 지역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통행권, 상린권은 계약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얘한테 자동으로 이게 인정이 돼. 그러면 얘가 의지를 통하는 방법은 이게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통행 지역권에서 통행하는 경우는 실무상으로 거의 없다 그 말이야. 당연한 소리죠. 따라서 요거에서 통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린권이 지역권의 기능을 대신하니까 지역권이 별로 실무상으로 활용이 안 된다. 그 배경을 이해를 잘 하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판례 하나. 이 상린관계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런 걸 이제 간혹 물어보는데 거기에 판례 1번, 2번이 그에 관한 그 두 개 판례예요. 이거를 그래도 얘는 이제 다행스럽게 그래도 제대로 써놨는데 이 부분을 어떤 놈을 보면 개판을 써놓은 애들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물론 강행 규정 임의 걔네들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판례인데 이 상린관계나 민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어떤 책을 보면 이렇게 써놓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판례는 임의 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그는 개판이라고 말이야. 모든 상린관계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이런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딱 두 개가 나와 있어. 아까 예 들어준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금지 반 미터 띄어져라. 이게 지금 242조인데 요 242조는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웃사람들 사이에 경계선 뭐 띄어져라 말해가지고 근데 이에 관해서는 소송이 붙어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근데 이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44조 이것도 임의 규정이다. 이 두 개의 조문에 관해서는 판례가 나왔다. 242조하고 244조는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따라서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금지 같으면 이웃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얘가 저 건물 짓고자 한다 법을 잘 안 해. 중개사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선부터 반 미터 띄어야 된다 아는데 나는 저 부채 짓고 싶다. 앞쪽도 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정중히 양해를 구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우리 법에는 반 미터 띄도록 됐는데 부채 지으면 안 되냐. 이 사람도 기꺼이 양해해 주죠. 왜? 자기들이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양해하는 사람 양해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오케이 했다고. 그러면 법 규정 무시하고 반 미터 안 띄고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임의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모든 강행 규정 모든 상린관계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이런 판례는 없지만 242조하고 그게 1번, 244조 2번 요 두 개에 관해서는 임의 규정은 판례가 나와 있다 정리했다고 하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이해한 것처럼 필요한 것만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물의 구분소에 관련된 215조 이거는 요거 한 가지만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이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여기에 401호 301호 이렇게 특히 저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경우는 같은 부동산이지만 토지라든가 또는 단독 건물에 있어서 상린권보다도 집합 건물에 있어서 구분 소유자 상호간의 상린관계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엄격하게. 왜 그러느냐. 여기 단독 건물 같으면은 옆집에서 조금 소음공을 내뿜더라도 옆집 사람은 참아낼 수 있죠. 근데 여기 아파트는 집합 건물 어째요. 위에 놈이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밑에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더 티격태격 한다고 말할게. 사회 문제 되고 있죠. 어제도 이것 때문에 일 벌어졌잖아. 진주에서. 진주에서 그 또라이 새끼가. 이게 집합 건물이요. 모르겠어. 나 외국에서는 안 살아봤지만 선진국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가.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고 뭐하면은 오히려 경치 좋은데 단독 건물 짓고 유유자적 살 것 같은데
왜 대한민국이 이런 걸 선호하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사단이 많이 벌어져.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집합금에서 구분소 성호하는 상린관계는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단독 건물, 내 건물 내 마음대로 증개축한다 해서 옆에 사람도 별 피해 안 줘요. 집합건물, 위에 놈의 지 마음대로 증개축해서 무너진다. 밑에 사람 같이 죽어. 얘 불낸다. 얘 같이 죽는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집합건물에서 구분소 상호하는 상린관계는 단독 건물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회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종래 우리 민법을 보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자 상호나 상린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조문을 딱 한 개 주었어요. 그게 215조라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자 전원 후 공유에 속한다. 요 조문을 딱 하나 뒀어요. 이렇게. 그런데 옛날에 7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규제할 법조문도 별로 필요가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70년대 말부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종교가 엄청나게 건축이 됐고 요즘에 사회문제 다룰 만큼 구분소 성호하는 상린관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민법 215조 조문 하나 가지고는 이걸 다 규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옛날 같은 집합건물이 많이 건축이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84년도에 70년대 말부터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니까 아파트는 집합금에서 구분소로 상호로 상린관계 규율할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특별법이 민법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것. 따라서 이제는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 상호로 상린관계는 민법 215조가 아니라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규제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법 215조는 법전에는 들어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니까 필요가 없고 특별법 집합건물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물론 등기법에서 이미 배우고 있겠지만 집합건물 등기법에서 배우고 있죠. 집합건물 등기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에서. 따라서 건물의 구분소 215조는 외우실 필요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련하는 법률이 왜 제정이 됐는가 그 배경을 이해를 잘 해두라는 거. 인재사용 정호권은 집에 가서 꼭 읽어야 돼요. 여기는 이 점으로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그 대신 읽때 무대뽀로 읽지 말고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서 읽으세요. 이 조문은 내가 이웃집 사람하고 이런 것 가지고 티격태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216조는 간혹 시험 나오니까.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19조 주의토지 통용권. 요게 이제 아까 압도적으로 90% 출제된다고 그랬는데 먼저 의인안에서 동그라미 2번 점검 딱 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시험에서 무지 물어봐요. 여기에 통행권은 누구한테 인정이 되냐? 토지 사용권을 갖는 자에게만. 따라서 소유자는 물론이고 빌려 쓰는 재산권의 전세권 임차권, 임차인 등 이 사람 인정이 된다. 뒤에 넘기세요. 불법 점유자. 그 다음에 특히 신경 쓸 건 명의 신탁자. 판례. 얘네들한테는 통행권 인정이 안 되나요? 특히 불법 점유자야 뭐 설명하는 알아들 것이고 명의 신탁 아까 잠깐 가르쳐 줬으니까 한 개 가르쳐 주면 두 개를 풀으라고 하면 나올 때만 외우지 말고 이 판례까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갑지고 여기가 을지인데 여기 공로가 있고 통행권은 이 토지 사용권자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A가 이 토지 소유자였어요. 이 토지를 A가 갑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명의신탁을 의뢰했다고 말이에요. 영파했나요? 실권리자 A인데 등기 공부상 명의는 A 앞으로 했다. 수탁자, 얘가 신탁자. 그러면 이 경우도 이제 명의자 판례는 얘는 지금 명의신탁자로 한 줄 딱 단어 하나 써놓고 말 아픈 나쁜 새끼가 이래갖고 어떻게 뒷 감당하려고 이게. 여기 이제 명의신탁은 명의자 약정이 유효인 경우 명의신탁을 말해요. 그러면 유효인 경우는 문중이 탈부목적 명의신탁이나 이런 경우. 왜냐? 명의자 약정이 실명법 4조에서 무효인 경우는 이게 신탁행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대의적으로는 뭐 수탁자가 소유자다, 대ner지 얘가 소유자 이런 논리가 성립이 안 돼. 그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명의자 약정이 유효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유효인 경우는 아까 가르쳐 드렸어. 대내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고? 신탁자를. 대의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고요? 왜요? 제3자 눈으로는 등기 명의 소유처럼 보이니까 대의적으로는 얘가 소유자. 이걸 묻고 있어 시험에서. 그러면 대의적으로는 누구를 소유자로 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는 얘.
그러면 여기서 통행권은 누구한테 인정이 될 것 같나요? 대외적으로 얘와 어떤 관계에서 얘가 소유자잖아요. 따라 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대외적으로는 얘가 아니라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아까 자주점유, 타주점유에서는 이 두 놈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것이고, 두 놈 사이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수탁자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그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대외적인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가와 관계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는 얘이자는 왜? 그거 묻는 거예요. 따라서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인정이 안 된다. 그 이유를 잘 겹쳐란 거예요. 이유 알아야지 나올 때마다 문제 풀어요. 이런 거 단답식 나오고 틀리면은 정말로 학교하기 힘들어. 이런 거는 뭐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껴주세요. 그 다음 성립요건 쭉쭉 읽으세요. 쭉쭉. 특히 그 동그란 2번 판례 같은 거, 기존의 통행로가 있더라도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는 통행권이 똑같이 인정이 된다. 그런 판례들은 자주 언급하니까 쭉쭉 있고, 그 다음 인정 범위 동그란 1번 판례 자주 물어보고 정리 따박따박하고, 통행권은 뒤에 그 세 번째 줄의 핵심이니까 현재의 토지 이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통행권 인정이 되는 것이, 장차의 토지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를 해서 또는 고려를 해서 통행로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이에 관한 판례가 그 밑에 1번 판례가, 밑에 1번 찾았나요? 그 뒷구절에 A가 들어졌어. 거기 보면 두 번째 위요지 소유자 이런 말이 써있죠. 이 새끼 말하고 쏘는 말을 써놨나. 위요지란 말은 주의란 말이야. 위요지 소유자 그 말은 주의토지 소유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토지 소유자에게 장래 그 토지에 건축을 대비해서 미리 건축에 필요한 통행로를 미리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건물 안 짓고 있잖아요. 그잖아. 그 장차의 미래, 아주 당하지도 않으면 장차와 토지 이용 상황까지 이렇게 대비해서 미리 내가 앞으로 건물 짓 거니까 허가에 필요한 통행료를 보장해달라,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말이야. 그게 그 1번 판례가 그 위에 동그라미 1번하고 연결된 판례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판례, 요게 지금 참 희한한 판례인데 2004년 5월 13일자 여기 지금 책에 쓰여있는 상린권에 관한 판례가 웬만한 거는 다 시험에 나와서 반복해서,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2번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이상스럽만치 요거는 출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중요한 판례냐? 아까 상린권하고 지역권의 차이를 잠깐 가르쳐 줬어요. 그 차이점을 물어보는 판례가 2번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나와도 한 4-5번은 나왔어야 될 판례인데 유일하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판례가 2번 판례라고 말이야. 이 판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아까 이런 걸 가르쳤다고. 이 경우에 이제 갑의 을지를 통하는 방법이, 첫째 통행 지역권, 지역권을 취득해서 통하는 방법이 있고, 상린권, 주의토지 통행권 취득해서 통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승역지에 해당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지역권의 경우는 한번 통행로가 승역지 딱 정해지면 이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토지 이용상의 변화에 따라서 통행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게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 상린권의 경우는 주의토지 이용상의 변화에 따라서 통행로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지역권하고 상린권의 차이야. 그거 물어보는 판례가 이번이라고. 몸에 와닿나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도 4번이 나왔지. 2004년도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이상스러운지 이 판례가 지금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이야.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지역권하고 상린권은 기능면에서 조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차이는 이런 거다 염두에 두고 이 판례까지 결부시켜서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그 다음 법적 성질에서 1, 2, 3, 4번까지 먼저 주의토지 통행권은 글자 그대로 이 인접 부동산 이 토지를 글자 그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해요. 이렇게 거꾸로 여기 을지 소유자 이 사람은 가부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될 소극적인 수인 의무만 부담하는 거, 이게 통행권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만약에 통행하는 데 필요해서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통행료를. 그러면 개설 비용, 유지 비용 누가 부담이 됩니까? 이야기인데 우측으로 눈 돌리세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통행권자는 통행만 하고 을지 소유자는 이게 소극적으로 이거 수인하들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통로 개설 비용,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통행권자가.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했다고 하고. 거꾸로 얘는 왼쪽 눈 돌리세요. 동그라미 2번. 갑옷 통행을 마사는데 소극적인 수인 의무만 부담을 한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얘는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데 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요즘에 지겹도록 묻네요. 최근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우측에 동그라미 3번하고 왼쪽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얘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지금 여기에 얘가 담장을 설치해놨어요. 여기에. 근데 이게 통행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더라고 말이야. 그 담장 철거해야죠. 이때 요 담장 철거 비용 이거는 누가 부담하는가? 요거는 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통행지 소유자, 을이 부담한다 그 이야기야. 외적으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야. 원래는 2번 앞글을 쓰는 것처럼 소극적인 수인료만 부담하지만 동그라미 1번처럼 담장에 그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이 있는 경우는 통행권자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요것만큼은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물을 부담한다 그 이야기야. 그렇게 일목으로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 손해보상. 저번에도 이런 걸 내가 주식해 준대. 우리는 자본주의 법을 배운다고. 따라서 갑이 을지를 통행은 하되 무상으로 통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산당 사회가 된다고 그러죠. 따라서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2번 판례. 통행권자 하라 그래서 통행하고 있는 자. 갑이 하라 그래서 A가 통행한다. A까지는 A한테까지는 보상 청구 뭐하니까 통행권자만 보상 의무가 있으니까 그 판례 한 줄짜리지만 이 점을 하나씩 물어보니까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아직 출제가 안 되는 판례가 그 2014년도 판례인데 이것도 한 번쯤은 함정으로 나왔고요. 아직 출제가 안 된다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말이에요. 보상해 줄 의무가 있는데 얼마를 보상해 줄 거니까 그거 묻는 거야. 보상이 될 손해액. 여기에 통행을 한다고 해서 요 을지를 도로로 평가해서 마지막 구절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행에서 도로를 평가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줄 핵심. 통행하는 것도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현실적으로 통행권이 인정된 당시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지 도로로 평가해서 통행한 따라서 임료 상당액을 도로로 평가해서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지겹도록 부르니까 정리했다고 하고 220조. 원래는 무상인데 아주 유상인데 다음 같은 두 가지 경우는 무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 첫째, 이 한 필지 토지가 갑을 지분 2분을 째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데 공유는 분할의 차이가 인정이 되죠. 따라 분할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분할하고 요거는 갑, 요거는 여기에 도로가 있고 그럼 분할로 인해서 갑이 을지를 통행하지 않고선 공유에 출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또는 이게 한 필지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자가 갑인데 일부를 떼어서 을에게 양도했다. 결과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이처럼 이제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갑이 을지를 통해서 공유에 출발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제3자 토지를 통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분할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 일부 양도로 인해서 양순 취득한 요 을지 요것만을 통행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우는 손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무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요게 두 번째 특징. 이유는 뻔하고 이렇게 분할 등을 했을 때는 갑이 을지를 통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분할을 했을 거니까 요것만을 통해야 되고 공짜로 통행이 가능하다. 미리 전제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판례와 관련해서 여기 220조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 당사자, 양도교는 양도 당사자, 갑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이 된다는 것. 따라서 갑지가 얘에게 양도됐다. 특정 생긴 얘가 통행할 때는 원래 219조로 돌아가니까 무상이 아니라 얘는 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거꾸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B로 바뀌었을 때 통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원래대로 보상을 해야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그 두 줄짜리 판례 정리했다 하고 물에 관한 상린관계 시험에 거의 나올 거 없어요. 제껴버려 되고 우측 내와 토지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31조 38조 39조 조문 한 번씩 읽어보고 가시고 그 설명 안 해도 뭔 내용인지 아실 거니까 특히 237조 같은 거는 자주 인용하니까 정리 잘 하시라고. 그 동그라미 1번에 공동비용, 동그라미 2번에 측량비용 뭐 이런 거 구별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뒤에 경계를 넣으면 수지는 나뭇가지고 목구는 나무 뿌릴 건데 나뭇가지고 나무 뿌리 그 차이점 경계 넘었다 그런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뭇가지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하고 안 하면 스스로 제거하고 나무 뿌리는 청구할 뿌리 없이 제거하면 되니까 그 조문 딱딱 한 번씩 꼭 하고 가로tzen 4번에 242조 경계선 부분의 건축금지 이게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와. 아까 이해 들어준 거예요.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어라. 그 242조 경계선 부분의 건축금지 2항 3항 2항 그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 꼭 하시고 함정의 속단도 조심하라 그 말에 동그라미 2번은 철거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이때도 철거 청구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죠. 이런 거에 철거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하게 돼요. 그거 잘 물어보면 정리 꼭 하시고 그 다음 우측으로 눈 돌리세요. 박스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상린관계 규정이 민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우선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다시 왼쪽 눈 돌리세요. 242조 1항 봐보세요. 이런 조문들을 말해. 건물을 촉구하면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띄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한다는 소리야. 이런 규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까지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런 문제를 간혹 한 번씩 냈어요. 다음 중 상린관계 규정 중에서 간섭이 있으면 간섭이 우선하는 경우를 골라라 또는 그 반대 골라라 이렇게. 근데 한 15년 전 이후부터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 옛날 쌍팔년도는 암기식의 문제를 주로 내다 보니까 이런 게 내기가 좋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내면 욕 뒤지거든 먹어요. 무식한 놈이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안하면 외우고 가시던가.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인데 제껴 뿌려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기출문제 들어있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라 그 말이야. 그거 외울 시간에 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단 한 가지는 다짐하셔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와도 저 원망은 하지 마시라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왜 15년째 안 나오는데 선생님은 당연히 제껴 뿌려고 하죠. 시간 절감하기 위해서. 근데 혹시 나오면 저는 원망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왜 내가 이야기를 해주냐 그러면은 2004년도에 이게 마지막 출제됐어요. 15년 전이죠. 그때 저한테 배운 수강생이 전국 수석을 했어. 민법을 딱 한 문제 틀렸어. 그때도 내가 강의하면서 이걸 외우지 마라 그랬어. 근데 그 양반이 요걸 하나 틀렸어. 근데도 수석을 했어. 그래도 그 양반은 저한테 와서 잘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석이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원망했겠죠. 선생이 이거 외우지 말았는데 요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 다음 거기다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서 한 가지를 미리 전제하자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의 취득도 물권 변동. 그러면 저번 주에 지겹도록 배웠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도 대부분은 법률 행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다 배웠다고. 토지 매매를 했다. 소유권을 합의했다. 186에다 등기한다. 그러면 소유권 매수인이 취득한다. 요 경우를 말이야. 요거는 저번 주에 지겹도록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별도로 공부 안 하고 대신 우리 민법을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던 취득시효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취득시효를 비롯해서 부합, 호나, 가공 또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들인데 여기 제3절
소유권의 취득 부분에선 이 아래 거를 배우고자 한다. 위에 거는 원리를 다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도표로 쭉 끝어놨잖아.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따라서 취득시효하고 그 두 번째 취득시효하고 선의취득은 제껴보라 그랬죠.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취득 인정이 되나요? 그거는 시험에 나왔어. 인정이 안 되죠. 동사는 하나니까. 선의취득 제껴보라고 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에 들어가면 부합이 나와있죠. 이 부합 중에서도 부동산의 부합이 있어요. 우리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256페이지요. 이 두 개만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따라서 취득시효 부분하고 부동산의 부합 256페이지 책으로 보면 넘기지 마시고 256페이지 있어요. 넘기지 마시고 정리사 나오니까 이 두 개만 시험에서 집중 나오니까 그 두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거는 옛날 같으면 5년이나 한 번씩 나올 동 말동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출제가 잘 안 돼요. 따라서 여력 있으면 법 조문이나 한번 읽어보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여력 있으면 나머지 제껴버려 된다 그 이야기야. 불안하시면 조문이나 한번 읽어보고 하고 취득시효 집중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부합 이 두 가지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좀만 쉬었다.